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축구 좋아하는 형 축형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지난번에 이제 리버풀의 이적 시장에서 리버풀 선수단에서 누가 나가야 되고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를 알아봤다고 하면은 오늘 해볼 거는 리버풀과 현재 가장 이적설이 진하게 나고 있는 선수들 3명을 중점으로 이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인지 그리고 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코나테라고 나오듯이 원래는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이렇게 세 편으로 나눠서 다룰 예정이었는데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코나테랑 이미 딜이 끝났어요. 이미 딜이 끝났기 때문에 코나테가 아마 41M에서 43M 정도 사이에 계약이 될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미 계약이 끝나서 그러니까 또 유리사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나테는 좀 결이 달라. 코나테는 유리몸이 아니고 지난 시즌에 조금 큰 부상이 있어서 그 부상의 후유증을 이번 시즌까지 좀 안고 갔다 이렇게 봐야 돼가지고 마팁이랑 이런 유리몸이랑은 다르겠지. 달랐으면 좋겠다. 우선은 지금 현재 리버풀이 가장 필요한 자원은 수비수였다는 거는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결국엔 수비수 딜을 성공을 했고 원래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공격 자원이 더 시급하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리버풀 구단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가 봐요. 그래서 지금 미드필더 3명이랑 이적설이 가장 강하게 뜨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뭐 EPL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브라이튼 호프의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미드필더인 젊은 자원 이브 비수마 선수와 링크가 강하게 뜨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우디네세의 베테랑 자원 로드리고 데파울 선수랑 이적 링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로리안 노이하우스, 민셴글라드바우의 노이하우스 선수 이렇게 3명이랑 지금 이적 링크가 뜨고 있는 중인데 우선 첫 번째 선수부터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이브 비수마 선수입니다.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브라이튼 호프 경기랑 할 때 이 선수를 꼭 봤을 거예요. 비수마 같은 경우에 벌써 와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 선수를 꼭 보셨을 거예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브라이튼 호프를 이끌었던 정말 브라이튼 호프의 50%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지금 아스날도 굉장히 노리고 있고 리버풀도 굉장히 노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비수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은 24살 이 나이에 관해서는 이 나이가 옳지 않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500억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45M? 요정도 비싸도 요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쨌든 비수마 같은 경우에는 96년생 8월 30일 24살 이게 한국 나이는 아닌데 이게 아마 만 나이로 표기되다 보니까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24살로 표기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이트에 있는 그대로 갖고 왔는데 그래서 노이하우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97년생인데도 불구하고 비수마랑 똑같이 24살로 기록돼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고 일단 피지컬 좋죠. 182cm에 80kg을 가지고 있는 미드필더고 그 다음에 36경기 중에 올 시즌 35경기 선발을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경기를 뛰었고 한 골 0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미드필더예요. 하프라인 위쪽으로 활동하기보다는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선수긴 하지만 하프라인 아래쪽에서 이제 수비 지역을 보호해주고 넓은 수비 반경을 이용해서 수비 라인을 보호해준 후에 자신이 공을 갖고 운반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미친듯이 풀어놓고 개싸움을 시키는데 특화된 유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태클 성공 횟수가 총 횟수 중에 65% 그게 68개예요. 68개를 성공시켰을 정도로 일단 많고 클리어 횟수도 압도적이죠. 64개, 헤더 클리어 38개, 인터셉트 64개, 언럭키 비에이라야? 라고 얘기를 하자면 비에이라보다는 약간 마케렐레에 가까운 유형이라고 보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비라인 보호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터프하게 하고 만약에 이 선수가 리버풀로 오게 된다면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죠. 리버풀이 본인들과 이제 대등한 상대나 아니면 본인들보다 약간 한 수 위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 상대로 리버풀이 가장 잘하던 축구가 뭡니까? 바로 개겐 프레싱. 상대의 역습을 다시 뺏어서 역습을 가는 축구를 잘하잖아요. 그런 역할에서 이제 바이날둠이라든가 핸더슨 같은 선수 혹은 밀러 같은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에 배치를 해놓고 끊임없이 압박을 걸어서 상대가 전개해오는 걸 끊고 올라가는 걸 잘했던 팀인데 그런 축구에 좀 탁월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뎁스도 넓어지고 굉장히 잘 해줄 것으로 보이고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몸을 이용해갖고 키핑을 잘해서 짧은 패스로 바로 앞에다 빠르게 공격적인 게 시켜주는 걸 잘하거든요.
그럼 이제 단점을 보자면 단점도 분명합니다. 일단은 카드 수집가예요. 올 시즌을 기록으로 옐로 카드를 총 8장 받았어요. 8장. 레드 카드도 한 장이나 받았을 정도로 반칙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국적도 아프리카 소속이어갖고 말리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가게 될 확률이 높은 선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리버풀이 올 시즌처럼 미드필더 자원에 워낙 프리몸 자원들이 많으니까 핸더도 부상이 좀 많고 밀러도 부상이 있는 편이고 티아고도 워낙 부상이 없는 선수는 아니고 파비뉴까지도 부상이 있는 선수여서 만약에 그 선수들 중에 한 명이 부상을 입고 비수마까지 네이션스컵에 차출되게 되면 한동안의 공백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다라는 단점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스 줄기를 잘 뽑는 선수는 확실히 아닙니다. 이 패스 줄기를 공을 가지고 나서 멀리 빠르고 멀리 뽑아줄 수 있는 자신이 공격 기점이 돼서 패스 줄기를 뽑아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한 팀을 상대할 때 리버풀이 제일 못하는 템백 세우고 그 템백을 공략할 때의 단점이 조금은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더 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고, 그리고 전 여기서 단점으로 하나를 더 뽑고 싶은 게 이 선수 알다시피 중거리 슛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중거리 슛이 유효 슈팅이 3개밖에 안 돼요. 30개 쏴갖고 10% 성공했단 말이죠. 슈팅력이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전 시즌까지는 안 그랬는데 올 시즌부터 중거리 슛에 약간 자신감이 붙었는데 중거리 슛도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쏘는 경향이 좀 있어. 그래서 약간 그것도 불안 요소 중에 하나긴 하다. 나는 그건 조금 걱정되긴 한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난사까지는 아니에요. 호날두 같은 유형까지는 아닌데 조금 안 된다 싶으면 중거리 슛을 좀 빠르게 선택하는 유형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중거리 슈팅력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다. 그리고 두 번째 선수 로드리고 데파울. 아마 데파울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리그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이라면 얘는 공격수인데 왜 미드필더진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이탈리아 리그를 챙겨보진 않습니다. 근데 데파울이 미드필더로 링크가 많이 떴길래 올 시즌 경기를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데파울이 한국어로 데파울이라고 치면 정보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영어로 쳐야 되는데 우디네세의 디나탈레, 약간 디나탈레 같은 유형, 그러니까 유형이 그런 유형이 아니라 디나탈레 같은 선수예요. 디나탈레 같은 선수라서 이제 좀 보면은 어떤 선수냐,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습니다. 굵고 아르헨티나 출생인데 94년생 5월 24일 생으로 현재 나이 27살이고요. 그 다음에 182cm의 좋은 신장과 70kg로 그렇게 막 엄청난 체격을 갖고 있진 않지만 나쁘지 않은 선수입니다. 거기다가 36경기 중에 전경기 선발로 다 나왔어요. 골스탯도 10을 못했긴 했지만 아주 준수하죠. 9골 9도움. 이 선수 같은 경우에 보면 알겠지만 키패스가 82개입니다. 기회 창출이 91개로 공격 기여도가 무지하게 높아요. 공격 기여도가 무지하게 높고, 뭐 아까 비수마 같은 경우에 잠깐 보면 알겠지만 정확한 패스가 1472개인데 뭐 패스 성공률만 보면 비수마가 더 높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비수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는 선수라든가 뒤로 백패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앞으로 보내는 패스를 할 줄 아는 선수예요. 우리나라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자면 이강인 선수랑 비슷한 플레이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히 비슷하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히 비슷하다는 느낌이 아니고 이강인 선수처럼 볼을 운반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서 운반하거든요. 올 36경기 중에 올 시즌에 36경기 전부 다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 미드필더 자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장점이냐, 그러니까 우리 조던 헤든슨이 이런 거 제일 잘하잖아.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공을 잡고 한 템포를 늦췄다가 얼리 크로스로 공격 진영, 그러니까 수비 뒷공간을 통해서 보내는 패스를 잘 주잖아요, 조던 핸더슨이. 데파울이 그런 걸 진짜 잘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 걸 진짜 잘하고 거기다가 킥력이 무진장 좋아. 킥력이 무진장 좋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강인이랑 비슷하다는 게 이강인처럼 축구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강인처럼 축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볼키핑을 해서 볼을 운반하는 스타일이 이강인 선수랑 비슷해요. 아마도 데파울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강인 선수를 더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예를 들었지만 당연히 이강인 선수보다 더 높은 클래스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알다시피 공격수, 뭐 측면 미드필더 자원을 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드리블 굉장히 잘합니다. 드리블 굉장히 잘하고 킥력 굉장히 뛰어나요. 정확한 킥력을 바탕으로 페널티킥도 차요. 페널티킥도 찰 정도로 일단 킥력이 좋고, 무엇보다 가장 장점으로 뽑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완급 조절이 좋아요. 완급 조절이 좋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티아고처럼 경기 전체의 템포를 조율하는 선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티아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가 공격을 빠르게 들어오고 우리가 이기고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볼을 소유하면서 경기 템포를 그냥 확 늦춰버려요. 앞으로 전진시키지 않고 경기 템포를 늦춰버리면서 템포를 조절합니다. 그러면은 데파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형은 아니에요. 어떤 유형이냐? 자신의 완급 조절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이 선수랑 비유를 하면 좀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막 이렇게 뛰어갑니다. 일단 공격수가 공을 받고 전진하기 위해서 최고 속도로 뛰어가다 보면 이제 상대가 스프린트를 해서 뛰어올 거 아닙니까? 상대가 공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최고 속도로 뛰어오면 한 템포를 가만히 서서 멈춰요. 그리고 이제 상대 수비수가 역동작에 걸린 순간을 이용할 줄 아는 선수야, 이 선수가. 그래서 자신의 완급 조절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수비를 벗겨내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아요. 거기다 무엇보다 리버풀에 오게 되면은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뎁스가 얇은 선수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뎁스가 얇은 선수층을 갖고 있는데 멀티 포지션까지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점을 좀 알아봐야겠죠. 이 선수 같은 경우에 단점 확실히 존재하죠. 단점은 정말 눈에 띌 정도로 수비력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디네세가 강한 팀을 상대해갖고 역습을 막 나가고 난타전이 됐을 경우엔 이 선수가 굉장히 빛납니다. 굉장히 빛났는데 문제는 뭐냐? 우디네세가 존나 두드려 맞는 경기 안 보여요. 그냥 없어요.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페널티킥 할 때 빼놓고는 몇 경기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수비력이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뭐 이것만 봐도 알죠. 인터셉트 17개, 그 다음에 헤더 클리어 4개, 클리어 횟수 12개, 태클 성공률 24개인데 태클 자체를 워낙 많이 하지 않아요. 뭐 늘 얘기하지만 스탯은 어떤 선수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고 참고자료 정도는 될 수 있으나 스탯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따지면 비수마가 데파울보다 훨씬 패스를 잘하는 선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좀 수비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기복이에요. 선수 개인에 대한 기복이 얘는 오늘은 잘하는데 내일은 못하는 약간 아델 타랍이라든지 뭐 약간 그런 류의 기복이 아닙니다. 그런 류의 기복이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두드려 맞는 경기 그리고 좀 힘들어지는 경기엔 존재감이 그냥 전무해져 버려요. 그냥 거의 없어져 버려. 거의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과장 요만큼 쳤어요. MSG 요만큼 쳤어요. MSG 요만큼. 그렇기 때문에 데파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버풀이 확실한 홀딩이 있고 개싸움을 할 때 이 선수를 중심으로 패스 전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멀티 자원은 아니라고 보는데 위선 자원한테 바라는 요즘 축구가 너무하긴 한 듯. 이 친구 근데 전 시즌까지는 센터포워드까지 뛰었을 정도로 공격 쪽에서는 다 뛸 수 있는 자원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데파울은 이제 여기까지 보면 되고 다음 선수 플로리안 노이하우스 선수입니다. 노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97년생 3월 16일생인데 24살이에요. 이 선수는 생일이 지났고 앞에 비수마 선수는 생일이 안 지나서 아마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아요. 표기를 한 것 같고 33경기 중에 무려 30경기를 선발로 나왔습니다. 30경기를 선발로 나왔고 6골 5도움으로 스탯도 준수하죠. 키패스 24개, 기회 창출 29개.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패스 관련된 능력치가 좋아요.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장점으로 꼽자면 패스만 잘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수비적인 기여도까지도 굉장히 높아요. 일단 장점, 활동량 무지하게 많습니다. 공격부터 수비까지 왔다 갔다를 하면서 인터셉트가 비수마에 밀리지 않죠. 굉장히 인터셉트도 잘하고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하는 수비,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예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인데 공감지감 능력, 순간적으로 그 빈 공간을 보고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주는 능력과 정확한 그걸 바탕으로 한 정확한 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짧고 간결한 패스가 아주 일품인 친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원터치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 원터치충이라는 게 사실은 욕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원터치충이라는 게 욕이 아닌데 언제부턴가 이 대표적으로 원터치충이다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와서 망한 케이스 바로 옆 구단에 있죠. 반더베이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물론 맨유와 리버풀은 축구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긴 합니다. 특히 리버풀 같은 경우에 가장 잘했던 시즌을 돌아보면 왼쪽에서는 로보, 바이날둠, 마네가 원터치 패스로 짧고 간결하게 주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고요. 오른쪽에서는 핸도 아놀드 살라가 오른쪽에서는 간결하게 이렇게 또 원터치를 주고받는 패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노이하우스도 그거랑 약간 비슷합니다. 원터치 패스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 요거는 장점인데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에는 압박이 굉장히 심하고 선수들이 거칠어요. 그래서 이런 원터치 패스가 살아나려면 동료들도 잘해줘야 돼요. 동료들도 원터치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잉글랜드에서 공격 전개를 할 때 보면 상대 수비를 끌어당겼다가 그 압박을 버텨내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 약간 원터치 중이야. 그러니까 이 패스 아까는 공간지각 능력을 바탕으로 한 킥력이 굉장히 좋다면서요 라고 얘기하실 거 압니다. 알지만 그런 능력이 좋기는 하지만 그게 주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원터치 그러니까 약간 벵거 감독의 아스날 그 왜 윌셔 있고 막 로시치키 있고 막 이런 시즌 있잖아요. 그런 축구에 좀 되게 잘 어울리는 선수였거든요. 지금의 아스날이랑도 상당히 적합하게 어울리겠네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리버풀 와서 과연 그게 될까라는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데인마크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데인마크라고 하면은 1대1 수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수비 진영에서 상대가 몰아붙일 때 수비 길목을 서서 지켜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서 지켜서 그 길목을 틀어막아야 되는 수비를 해야 될 때가 많은데 이 친구 그거 좀 안 좋아요. 열기적이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수비를 하는 거는 만점인데 그 수비 라인을 지켜주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두두님이 얘기하셨던 비에이라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딱 그 라인을 지켜주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 같은 경우에 역삼각형으로 미드필더를 세우고 가지 않습니까? 그 수비형 미드필더 원볼란테 자원에서 과연 이 친구가 활약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듭니다. 사실은 미넨글라드바흐에서 전부 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장했거든요. 민셴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자카리아라든지 이런 좋은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이하우스가 리버풀 와서도 과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살짝 들어요. 결론부터 딱 얘기를 하자면 수비 기여도만 놓고 생각한다? 비수마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노이하우스가 그 다음, 데파울이 그 다음이라고 볼 수 있고 공격 기여도 전체적인 걸로 보면은 이제 데파울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노이하우스, 비수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셋 다 좀 평가를 하자면 좋은 자원이에요. 자신이 특출난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고 잠재력이 높은 선수들이거나 만개한 선수들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셋 다 지금 왔을 때 핸도나 티아고, 파비뉴, 뭐 밀러 다 밀어내고 쌉주전이다 이렇게 보긴 좀 힘들긴 한데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셋 다 기대할 만한 선수들이다.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단점도 얘기해드려야 돼가지고 살짝 덕감감이 없잖아 있어요. 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굉장히 기대된다. 셋 중에 누가 와도 정말 이 선수들 플레이가 아름답거든요. 데파울이나 노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이고 아름답고요. 비수마 같은 경우에는 터프해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도 다음 시즌에는 정말 재밌는 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묻고 싶어요. 저는 셋 다 좋은 자원이고 셋 중에 둘을 데려올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둘이나 데려올 수 있는 자금을 저희가 지금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코나테 지금 41M 많으면 43M까지도 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선수들 파는 돈으로 수급을 해갖고 이제 영입을 해와야 돼요. 그러면은 과연 누가 와야 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묻고 싶어요. 여기까지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도 이적시장 링크 뜨는 대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까요. 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꽃바.